악재의 서재. 오디오 초안지 그 6번째 이야기. 다음날 아침, 시황제는 평상시보다 1시간쯤 늦게 일어났다. 조고가 재빠르게 달려와 아침 인사를 올리며 폐하, 오늘 아침에는 기침이 매우 늦으셨사옵니다. 어젯밤 보약은 드셨사옵니까? 그래, 먹었다. 오늘 아침 따라 기침이 늦으신 것을 보면 어젯밤에는 매우 피로하셨던 모양이시옵니다. 어젯밤에는 매우 만족스러웠었느니라. 폐하께서 매우 즐거우셨다고 하오니 소인도 기쁘게 한량없사옵니다. 지금 평온진 별궁에는 절색 궁녀들이 1000명씩이나 대기하고 있사오므로 오늘 밤에는 상하 아가씨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궁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고는 어젯밤 상하에게 추방당한 원한이 골수에 맺혀서 오늘 밤은 상하를 추방시켜버릴 계획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조고는 성불구자인 관계로 밤마다 시황제의 광경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없는 즐거움으로 삼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상하가 그것을 못 보게 했으므로 믿기 그지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황제는 아직도 상하에게 미련이 남아있어서 오늘 밤은 다른 아이로 바꿔주겠다고? 글쎄... 하고 고개를 기울인다. 조고는 시황제의 애매한 대답을 듣고 척이 당황하였다. 자, 폐하, 이 별궁에는 절색 궁녀들이 얼마든지 많소. 무엇 때문에 상하 아가씨에게만 애착을 가지시었나이까? 소인이 오늘 밤은 더욱 좋은 궁녀를 선발하여 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황제는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그것은 네가 모르는 소리도다. 상하라는 아이는 보통 계집아이가 아니야. 오늘도 그 아이를 들여보내도록 해라. 조고는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폐하, 여인은 새로울수록 좋다는 속담이 있사옵니다. 1000명의 궁녀들이 한결같이 폐하의 은총을 학수고대하고 있사오므로 폐하께서는 은총을 골고루 베풀어 주셔야 하실 것이옵니다. 무슨 개쩍 같은 소리 그만 씹으려! 궁녀는 짐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짐이 궁녀를 위해 필요한 것인 줄 아느냐? 짐은 상하에게 하시던 미련이 남아있으니 당분간은 그의 만을 들여보내라. 이리하여 상하는 당분간은 시황제를 독점할 수 있게 되었다. 조고는 그럴수록 상하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어디 두고 보자. 내년이 언젠가는 내 손에 죽게 되리라. 조고는 시황제에게 상하를 빼앗겨버린 것 같아서 기회만 있으면 그녀를 죽여버릴 결심이 했었다. 그것은 하나의 운명이었다고나 할까. 만약 조고의 말대로 그날 밤 궁녀를 다른 여자로 갈아버렸던들 시황제는 사약을 한 봉지만 먹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하는 시황제를 연달아 모신 덕택에 사약 3봉지를 모두 먹일 수 있었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나자 시황제의 몸에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힘이 무섭도록 왕성했던 그였지만 사약 3봉지를 먹고 난 그 다음부터는 얼굴에 노란 꽃이 피어나며 상하가 옆에 있어도 건드릴 기력조차 없었다. 그러한 상태를 재빠르게 알아챈 사람은 바로 조고였다. 조고는 크게 걱정하며 황제에게 품한다. 폐하, 상하는 폐하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 요녀임이 분명하옵니다. 그런 계집은 마땅히 죽여 없애야 하옵니다. 네 말을 들어보니
그런 것도 같구나. 웬일인지 짐도 이제는 그이가 꼴도 보기 싫어졌거든. 그가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상아를 없애버리셔야 하옵니다. 죽이든가 살리든가 네 맘대로 해라. 그리하여 상아는 시황제가 죽는 것을 확인도 못한 채 그날로 조고의 손에 죽는 몸이 되었다. 시황제는 사약을 먹은 다음부터 날마다 기운이 쇠약해 오더니 마침내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피를 말리는 비방사약을 먹은 때문임은 말할 것도 없건만 그러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조고는 걱정이 태산 같아서 이렇게 묻는다. 폐하, 어디가 어떻게 아프셔서 그러하오십니까? 별로 아픈 데는 없는데 웬일인지 자꾸만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구나. 전이가 진찰을 해보고 나서 그 역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오장육부 어디에도 이상이 없사옵니다. 너무 과로하신 다시오니 보약을 꾸준히 드시옵소서 하고 말할 뿐이 아닌가. 보약을 아무리 먹어도 기운이 빠져나가기는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고가 수심에 쌓인 어조로 말한다. 자, 기운이 그처럼 없으시면 지방순행을 중지하시고 함양으로 황궁하심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짐도 그러고 싶으니 함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서둘러 다오. 황제 일행은 그날로 평원진 별궁을 떠나 황궁의 길에 올랐다. 조고는 황제가 병 중인 것을 승상 이사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다. 그러게 영문을 모르는 이사는 아니 왜 벼랑간 여정을 변경하여 황궁하오? 하고 조고에게 강력히 항의하였다. 그러나 조고는 황제 폐하의 어명이시옵니다 하고 단 한마디 잘라 대답을 했을 뿐 그 이상의 사정은 한마디도 알려주지 않았다. 평원진에서 함양으로 오려면 넓으나 넓은 사막지대를 통과해야 한다. 때마침 한여름인 7월인지라 사막은 불을 뿜듯이 뜨거워 숨을 쉬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사막길을 강행군하기를 사흘 만에 사구라는 곳에 도달하였다. 시황제는 그 이상 견딜 수가 없는지 마침내 조고를 가까이 부르더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짐은 암만 해도 죽을 것만 같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자 조고는 시황제의 두 손을 움켜잡으며 말한다. 폐하께서는 왜 그런 불길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이제는 함양에 돌아가실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황궁만 하시면 곧 유쾌하실 것이옵니다. 아니다. 내가 내 병을 모르겠느냐? 암만 해도 살아날 것 같지 못하니 후사를 부탁하게 승상을 이리 불러라. 대위 계승 문제로 승상에게 유언을 남길 생각이었다. 조고에 대한 신임이 아무리 두터워도 국가의 중대사를 일개 황간에게 부탁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조고는 그러한 눈치를 알아채고 내심 크게 당황하였다. 황제가 죽고 이사가 정권을 장악하는 날이면 조고 자신은 파멸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조고는 즉석에서 이렇게 꾸며대었다. 자, 승상은 조금 전에 읍내에 가시고 안이 계시옵니다. 시황제는 불쾌한 빛을 보이며 대답한다. 뭐야? 승상이 읍내에 갔다고? 읍내에는 못하러 갔느냐? 조고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폐하의 약을 구하러 가신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짐은 금방 죽을 판인데 약을 누구에게 쓰려고 구하러 갔는고? 시황제는
체념의 혀를 차보이면서 말한다. 승상이 없더니 짐의 유언을 네가 받아 써두었다가 승상에게 전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불러주었다. 짐이 죽거든 황제의 자리를 태자 부소에게 계승시키고 만리장성 추경도감인 몽염을 군사청사령관으로 임명하도록 해라. 황제의 자리를 맏아들에게 물려주고 군사권을 유능한 장수에게 맡기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유언이었다. 그러나 적어로 보면 그것은 날벼락과 같은 유언이었다. 왜냐하면 태자 부서를 북방으로 정배를 보내도록 배후에서 부추겼던 인물은 다른 사람이 아닌 조고 자신이었기 때문이었다. 시황제는 유언을 남기고 이내 숨을 거둬버렸다. 때는 시왕 37년 7월 병인일. 천하를 통일하고 억조 창생에게 군림하며 인생 최고의 영화를 누려오던 시황제는 광대무변한 사망 위에서 50세의 일기로 어이없게 객사했으니 죽음에 있어서만은 망고의 제왕도 필부 야로들과 추호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1인 독재의 전제군주가 죽고 나니 그 후의 문제가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 시황제가 죽어 없어졌으니 이제는 내가 죽어야 할 차례가 되었네. 시황제가 죽고 나자 조고는 눈앞이 캄캄해왔다. 그러나 녹록하게 체념하고 물러설 조고는 아니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으니 이제는 내가 살아갈 길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조고는 시체를 앞에 놓고 잠시 심각한 우려에 잠겨 있다가 벼랑간 무릎을 치며 소리를 내어 중얼거렸다. 그렇다. 유서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다. 아니, 나 이외에 황제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황제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꾸며가면서 그동안의 황제 이름으로 부소와 몽염을 모두 죽여 없애고 유서를 변조하여 호해를 후계자로 옹립하도록 꾸며놓으면 대진제국은 또다시 나의 손에 굴러들어올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무서운 음모였다. 조고는 그 음모를 실천에 옮기려고 비밀리에 호해를 불러들였다. 조고는 황제의 시체를 자는 사람처럼 꾸며놓고 호해를 그 옆에 꿇어앉힌 뒤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호해 공자는 놀라지 마시옵소서. 황제 폐하께서 조금 전에 붕어하셨습니다. 호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붕어라니, 아바마마께서 돌아가셨단 말인가? 몸을 만져보십시오. 수족이 싸늘하게 차가우실 것이옵니다. 몸을 만져보니 과연 얼음장같이 싸늘했다. 호해는 시체 위에 왈칵 엎어지며 아바마마, 이게 웬일이시옵니까?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조고는 호해의 몸을 두 손으로 움켜잡으며 엄숙하게 선언하듯 말한다. 공자께서는 울음을 멈추시옵소서. 곡성이 밖에 새나가면 큰일 나시옵니다. 아바마마가 돌아가셨는데 어째서 울지도 못하게 하는가? 폐하께서 돌아가신 것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금호의 처리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확정되기 전에 황제가 돌아가신 사실이 알려지면 나라에 커다란 변란이 올 것이므로 절대로 곡성을 내셔서는 아니 되오시옵니다. 그리고 품속에 숨겨뒀던 옥새와 유서를 내보이며 말한다. 소인이 옥새와 유서를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사옵니다. 공자께서는 우선 유서부터 읽어보시옵소서. 보위를 형님에게 물려주라고 하셨구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유언이 아닌가.
조고는 호해의 얼굴을 실망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어 말한다. 이 유서의 내용은 저만이 알고 있는 일이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유서의 내용은 얼마든지 뜯어 고칠 수가 있사옵니다. 게다가 옥새까지 제가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호의 공자께서 보위에 오르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태자를 제쳐놓고 공자께서 황제로 등극하실 수가 있는 것이옵니다. 그만큼 암시를 해주었으면 호해는 조국의 뜻을 대뜸 알아차렸어라 할 일이었다. 그러나 호해는 성품이 워낙 단순한 위인이었어. 모든 일은 아바마마의 유언대로 처리해야 옳은 일이지, 유서의 내용을 마음대로 뜯어고친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린가? 하고 오히려 조고를 나무라는 태도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조고는 기가 막혔다. 이 청년은 나의 뜻을 이렇게도 못 알아주는 바보였더란 말인가?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호해가 바보일수록 그를 황제로 옹립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더욱 유리할 것 같았다. 그리하여 조고는 호해를 이렇게 말했다. 만약 이 유서대로 태자가 보위에 오르면 공자께서는 목숨을 보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좋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죽기는 싫은지 호해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놀라며 형님이 황제가 되면 어째서 내가 죽게 되리란 말인가? 하고 따지듯이 묻는다. 조고는 냉엄한 어조로 말한다. 태자는 호의 공자와 소인의 공모를 해 자기를 북방으로 정배 보낸 줄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만약 태자가 보위에 오르면 공자와 소신은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옵니다. 공자께서는 그래도 태자가 보위에 오르기를 찬성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호해는 마음이 크게 동요되어 한숨을 쉬며 얼른 대답을 못한다. 조고는 이때다 싶어서 다시 말을 잇는다. 공자께서는 이대로 태자의 손에 억울하게 돌아가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자 자신이 황제로 등극하시어 한평생을 영화롭게 지내시느냐,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길을 택하시렵니까? 그것은 오직 공자님 자신의 결심 하나에 달려있는 것이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의 길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택할 수는 없는 일 아니옵니까? 공자께서 돌아가시면 저 역시 죽어야 할 운명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인은 이대로 죽기는 너무도 억울하옵니다. 조고는 그렇게 호소하며 어느새 눈물조차 흘려 보이고 있었다. 호해는 그제야 굳은 결심을 빛을 보이며 말한다. 사정이 그렇다면 내가 보위에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태자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지? 그 문제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공자님의 결심을 알았으니 태자에 관한 문제는 소인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좀 가만히 있자. 그런 문제는 승상과도 상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승상이 반대로 나오면 어떡하지? 그 문제도 소인이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 공자께서는 저를 믿고 모든 것을 제게 맡겨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그대만을 믿고 있을 테니 잘 부탁하네. 만약 내가 황제로 등극하면 그대의 은공은 평생을 두고 있지 않으리. 황은이 망각하나옵니다. 조고는 호해를 내보내고 승상 이사를 시신 옆으로 불러들였다. 승상하다, 황제 폐하께서 조금 전에 승하하셨습니다. 아니 뭐요? 폐하께서 승하하셨다고? 아니 그런 큰일을 당할 때까지 나에게는 왜 이런 방구의 말도 없었어? 이사는 놀라움과 동시에 조고를 호되게 꾸짖었다. 그러나 조고는 이미 결심한 바가 있는지라 이사의 꾸지람에는 눈썹도 까닥하지 않고 오히려 결연히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어명이셨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시비를 논할 때가 아니오니
이제부터는 차후의 처리 문제만 상의하기로 합시다. 승상이사는 조고의 행실이 생각할수록 괘씸하게 여겨져서 다시 꾸짖는다. 이런 큰일을 당하기까지 나에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무슨 상의를 하자는 말인가? 황제가 살아있을 때에는 황제의 비호가 두려워 조고를 함부로 다루지 못해왔던 승상이었다. 그러나 황제가 이미 죽었으니 이제나마 승상의 채통을 세워보고 싶었던 것이다. 조고는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한다. 소인의 생각으로는 폐하께서 승하하신 사실을 지금 곧 공표하면 많은 혼란이 일어날 것 같사옵니다. 그러므로 함양에 황궁할 때까지는 생전에 계신 것처럼 꾸며서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온데 승상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그 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만. 그러자면 승하하신 사실을 승상과 소인만이 알고 그 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래야 하겠지. 그건 그렇고 폐하께서 운명하실 때 유언이나 유서 같은 것을 남겨놓으셨을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조고는 그제야 가슴속에 품고 있던 유서를 이사에게 건네주면서 말한다. 유언장은 여기 있사옵니다. 승상께서는 잘 읽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사는 유언장을 읽어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당연한 유언이시다. 마다들에게 제위를 계승하신 것은 당연한 유언 아닌가? 조고는 때를 놓치지 않고 이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폐하로서는 당연한 유지이시옵니다. 그러나 승상으로서는 크게 슬퍼하셔야 할 유언이 아니온가 싶사옵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슬퍼해야 할 유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생각해 보십시오. 태자가 등극하면 승상의 자리는 태자와 가까우신 몽영 장군이 차지하게 될 것이 아니옵니까? 그렇게 되면 승상께서는 단순히 거세를 당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구적의 주사를 당하게 되실지도 모르옵니다. 자기가 섬기던 군주가 돌아가시고 새 임금님이 등극하면 승상의 자리에 있던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법이옵니다. 그러니 승상을 위해 그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나이까. 이사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 왔다. 아닌 게 아니라 군주가 바뀌면 기존 권력자들이 일조일석에 몰락해버리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던가. 그러나 이사는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선제에게 워낙 지적이 많았으니까 설마 나야 그런 일을 당하겠는가? 그러자 조고는 냉엄하게 선파듯 말한다. 승상하파, 역사에는 예외가 없는 법이옵니다. 이사는 본디 모든 정사를 냉철하게 처리해 나가는 지극히 이성적인 인간이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생사득실에 관한 문제에 직면해서만은 마음이 크게 혼란하였다. 조고는 그러한 기밀을 재빠르게 알아채고 다시 한번 덮어 씌우듯이 말한다. 태자가 등극하면 승상께서는 추살당하실 각오를 지금부터 하고 계셔야 할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사는 전신을 파르르 떨었다. 그래야 무심중에 조고에게 이렇게 물어봤다. 여보게, 내가 살아갈 무슨 방도가 없을까? 조고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며 말한다. 승상께서 살아나실 방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이사는 조고의 손을 덕섭 잡으며 말한다. 그게 어떤 방도인가? 그 방도가 있거든 좀 말해보게나. 승상께서 원하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자 대신에 호의 공자에게 보위를 계승하게 하시면 승상께서는 주사를 면하게 되실 뿐만 아니라 승상의 자리도 그대로 유지하실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자, 그러다 그것은 선제 유지에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
유서 같은 것은 얼마든지 변조할 수 있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시옵니까? 태자를 제쳐놓고 차자를 옹립하자는 것은 불의에 속하는 일이거든. 죽느냐 사느냐 판에 불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내가 죽고 나면 세상은 끝장아니 아닌가? 이사는 변심할 태도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며 말한다. 이렇게 되면 태자가 말썽을 일으킬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지? 호해 공자를 옹립하려면 태자와 몽염 장군은 말썽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미리 죽여버려야 하실 것이옵니다. 뭐야? 태자와 몽염 장군을 죽여버려야 한다는 말인가? 이사는 크게 놀라며 반문하였다. 그러나 조고는 무섭도록 냉엄하였다.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 하는 막다른 판국인데 승상께서는 무엇을 주저하시옵니까? 승상께서 처리하시기 어려운 문제는 소인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소인이 빈틈없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는 자기도 모르게 조교의 손을 힘있게 움켜잡으며 말한다. 난 모르는 척하고 있을 테니 모든 일은 그대가 잘 처리해 주시오. 그대의 임금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오. 이리하여 승상이사는 완전히 조구의 계략에 놀아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만약 이사가 조구의 계략에 끝까지 반대하고 나왔더라면 이사는 조구의 손에 살해되고 말았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조구는 이사를 포섭하고 나자 이내 부소와 몽염 장군을 죽여 없앨 공작에 착수하였다. 대진제국의 태자 부소는 학덕이 높고 효성이 극진한 선비형의 청년이었다. 그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하여 부제가 무고한 백성들을 함부로 살해하는 꼴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해 간언을 올렸다가 황제의 분노를 사서 멀리 북방으로 유배되는 몸이 되었다. 태자의 유배지는 만리장성 축조공사 현장과 가까운 관계로 부소는 날마다 공사 현장을 찾아가 몽영 장군과 함께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을 그날그날의 일과로 삼아오고 있었다. 부소와 몽염은 나이는 비록 20여 세 차이였지만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똑같아서 두 사람은 간담상조하는 시무였던 것이다. 부소가 태자의 몸으로 유배 생활을 계속한 지도 어느덧 만 4년째로 접어드는 어느 여름날. 그날도 부소는 부제의 안강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함양에 요배를 올리고 우울한 심정을 달래며 책을 읽고 있노라니까 돌연 몽염 장군이 내방하였다. 아니, 장군께서는 바쁘신 중에 어인일로 여기까지 왕림해 주셨어. 몽염 장군은 부소에게 큰지를 올리고 나서 대답한다. 함양에서 식사가 온다는 기별이 왔기에 달려왔사옵니다. 부소는 저기 놀라며 묻는다. 함양에서 직사가? 아바마마께서 무슨 일로 소자에게 직사를 보내시는 것일까요?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황제 폐하께서는 태자 전하의 유배를 푸시고 전하를 함양으로 굴러 올리시려고 직사를 보내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자께서 유배 생활을 해온 지도 어느덧 4년여 귀하신 몸으로 그동안 고초가 너무 많으셨사옵니다. 죄지은 몸이 벌받을 것을 어찌 고생이라고 할 수 있겠어. 유배 생활을 하는 덕택에 몽연 장군과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이 나는 무엇보다도 기쁘어. 말씀만으로도 몸에 넘치는 영광이옵니다. 후일 태자 전하께서 등극하시면 소장한 신명을 대해 충성을 바치겠나이다. 태자부서는 몽염 장군의 손을 다정하게 움켜잡으며 말한다. 만약 내가 등극할 날이 오거든 우리 두 사람은 선정을 베풀어 태평성대를 이루어 보기로 하십시다. 그러나 그런 날이 과연 오기는 올 것인지 나는 얼른 믿어지지가 않는구려. 태자께서는 무슨 그런 불길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태자께서 등극하실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옵니다. 마침 그때 멀리서 요령 소리가 들려오더니
종자가 문 밖에 달려와 급히 아랜다. 태자전하, 한양에서 황제 폐 직사가 오셨사옵니다. 태자와 몽염은 부랴부랴 예복을 갖춰 입고 조소를 받들려고 방 한복판에 서안을 내놓았다. 이윽고 직사는 서안 위에 조소를 올려놓으며 서슬이 퍼렇게 말한다. 황제 폐의 조칙이요. 태자와 몽염 장군은 조칙을 봉독하고 즉시 어명대로 거행하시오. 지체 말고 분부대로 거행하라는 폐하의 특명이셨어. 태자에게 그렇게 호령하는 직사는 살상인즉 조고의 신복부하인 염락이라는 불안당패였다. 태자 부소는 옷깃을 바로잡으며 무릎을 꿇고 조서를 읽어 내려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시황 37년 7월 13일 지문 일찍부터 경세의 대본은 효를 근본으로 삼아 윤리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일러왔느니라. 그러므로 자식된 자는 마땅히 아비를 공경하고 아비에게 복종해야 옳은 일이거늘 진황실의 장자인 너 부소는 자기 자신의 직책에 충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때로는 황제인 짐에게 방자스러운 국정비방의 상소문까지 올려 국가의 기강을 크게 문란하게 만들었으니 이는 조정지법으로 보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로다. 이에 짐은 호해를 태자로 창립하고자 그대를 폐위하여 서인으로 격하시키는 터이니 그대는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마땅히 자결의 길을 택할지니라. 이 조서와 함께 사약을 내리는 이유는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몽염은 만리장성 공사 책임을 맡은 지 이미 7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완공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변방에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날마다 가렴 죽음만 일삼고 있어서 그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니 몽염도 그대와 함께 자결하기를 명한다. 국명은 추상 같은 법이니 지체 말고 실천에 옮겨라. 부소는 조서를 읽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옆에 앉아있는 몽염 장군에게 말없이 조서를 내밀어 주었다. 몽염은 조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나서 침착한 어조로 태자에게 말한다. 태자 전하, 이 조서는 태자와 소장을 죽여 없애려고 거짓으로 꾸며보낸 가짜 조서임이 분명합니다. 황제 폐하께서는 지금 병방을 순찰 중이시므로 여행 중에 이런 조칙을 내리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소장에 휘하있는 30만 대군은 태자를 끝까지 수호해드릴 것이오니 태자께서는 조금 더 염려 마시옵소서. 몽염의 추측은 과연 정확했다. 그 조서는 조고가 이미 서거한 시황제 이름으로 조작해보낸 가짜 조서임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부소는 워낙 고지식한 성품인지라 고개를 가로지으며 말한다. 아니, 누가 감히 황제 이름으로 가짜 조서를 꾸며 보낼 수 있겠소?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요. 몽염은 부소가 고지식한 것도 하도 안타까워서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말한다. 태자 전하, 이 조선은 태자를 폐위시키고 호의 공자를 태자로 옹립하려는 간신배들이 거짓으로 꾸며도 보낸 조서임이 틀림없사옵니다. 그러나 부소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지으며 말한다. 이 조서에는 부제의 옥새가 분명하게 찍혀있는데 어찌 가짜라고 의심할 수 있겠소? 나는 아바마마의 어명에 따라 자결하기로 결심하였소. 자결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옵니다. 황제 폐하 전에 사실 여부로 한번 문의해 보시고 나서 자결을 하셔도 늦지 않소입니다. 자결을 하라는 어명을 받은 몸이 조서의 진가를 문의해 본다는 그 자체부터가 효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오. 그건 불효의 죄를 또다시 범할 수는 없는 일이오. 몽염 장군은 나의 자결을 방해하지 말아주시오. 부소는 이미 결심한 바 있어서 즉석에서 사약을 마시고 죽어버렸다. 몽염은 부소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한탄했다.
어떤 간악한 무리가 성인군자 같으신 동궁 전하를 이 꼴로 만들어 놓았단 말이냐. 황제께서 전신막으로 천하를 통일하신 지 불과 10여 년, 동궁에 등극하시면 반드시 태평성대를 이루시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제자께서 이미 불귀의 객이 되셨으니, 대진제국이 망할 날도 이젠 멀지 않은 것 같구나. 나라가 이 꼴이 되어진 게 백성들의 고열을 말려가며 만리장성을 쌓을 필요가 어디 있었더란 말이야. 몽염은 시체를 부둥켜 안고 한바탕 울고 나서 직사 염락을 노려보며 말한다. 직사는 돌아가서 이렇게 전해줘. 이 조서가 진짜였다면 나도 오명을 따라 서슴지 않고 자결했을 것이오. 그러나 나는 이 조서를 진짜라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결할 생각이 없어. 나는 황제 폐하로부터 변방을 수호하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몸인 까닭에 그 뭐에도 변함없이 변방 수호의 만전을 기하기로 하겠어. 영락은 몽염 장군의 명석한 판단에 간담이 서늘해 왔다. 그러나 직사의 위신상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장군은 어명을 끝까지 거역하겠다는 말씀이요? 그러자 몽염은 영락을 분노의 눈으로 노려보며 호통한다. 나는 어명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기급망상하는 간신배들의 속임수에 놀아나 개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이상 잔말이 많으면 직사의 목을 베어버릴 테니 당장 돌아가시오. 가짜 직사 염락은 그 소리를 듣자 오금이 저려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고 황급히 돌아가 버렸다. 직사 염락이 변방으로부터 돌아와 조고에게 사실대로 고하니 조고는 일희일비하면서 승상이사와 상의한다. 부소가 자결했다니 그것만도 커다란 성공이옵니다. 그러나 몽염은 어떤 놈이 이런 가짜 조서를 만들어 보냈더냐고 호통을 치면서 자기는 절대로 자결하지 않겠노라고 하더랍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사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해하면서 묻는다. 뭐라고요? 몽염 장군은 그 조서를 가짜라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렇다면 몽염은 30만 대군을 휘몰아쳐 우리에게 덤벼올지도 모를 일 아니요. 소인이 걱정하는 것도 바로 그 점인 것이옵니다. 만약 몽염이 저희들에게 의심을 품고 군사를 일으켜 온다면 저희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승상께서는 목숨을 보존하시기조차 어려우실 것이옵니다. 사태의 위급성을 느끼자 조고는 이사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사는 본디 몽염과 함께 시황제에게는 쌍벽을 이루는 충신이었다. 그러기에 그들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무척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나 조고와 결탁하여 태자를 죽인 지금에 와서는 누구보다도 두려운 사람이 몽염 장군이었다. 그러기에 몽염 장군까지 죽여 없애기 전에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이사는 결연히 말한다. 몽염은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태자의 신복이요. 태자가 우리 손에 죽은 줄 알면 몽염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소인이 걱정하는 것도 바로 그 점인 것이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몽염만은 반드시 죽여 없애야 하오. 그럼 어떤 수단을 써야 몽염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조고의 말에 이사는 한동안 심각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고개를 힘있게 들며 말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객을 보내 죽일 수밖에 없을 것 같구려. 몽염이 30만 대군을 언제 휘몰아쳐 올지 모르니 자객을 급히 보내야 하오.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러나 자객을 보내더라도 몽염이 만나주지 않는다면 시루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승상께서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이사는 또다시 심사숙고하다가 내가 몽염에게 보내는 진서를 써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가게하오. 나의 진서만 가지고 가면 몽염은 자객을 반드시 만나줄 것이오. 하고 말했다. 명안이시옵니다. 자, 그러면 진서를 곧 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객은 이사의 친필 서한을 가지고 가서 몽염 장군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몽염 장군은 이사를 믿고 자객을 만났다가 그 자리에서 자객의 손에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다. 그 모양으로 조고는 이사의 지를 교모히 이용해가면서 대진제국의 실권을 사실상 한 손에 장악하였다. 진시황이 죽고 호해가 황제로 등극했을 무렵 폐현에는 유방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유방은 어려서부터 무술에 능하여 사상이라는 마을의 정장이 되기는 했으나 본시 벼슬에는 욕심이 없어 낮이나 밤이나 술과 계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성품이 활달하고도 인자하여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포섭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유방은 본시 체구가 장대한 데다가 얼굴은 용같이 특이하게 생겼다. 게다가 왼편 넓적다리에 점이 72개가 있어서 관상가들은 그를 후일에 큰 인물이 될 사람이라고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관상가들의 그러한 예언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으니 유방이야말로 후일에 진나라와 초나라를 평정하고 400년의 국기를 일으켜 놓은 한나라의 고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유방 자신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일체 아랑곳 아니하고 매일같이 술과 계집만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그를 천하의 남봉꾼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기가 예사였다. 그 무렵 지방에는 여몬이라는 60객 도학자가 있었다. 영혼은 일반 학문에도 해박했지만 특히 관학, 관상학에 있어서는 그를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문은 어느 날 술집 앞을 지나가다가 유방의 관상을 보고 첫눈에 혹해버렸다. 그리하여 생면부지의 유방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복의 젊은이, 내가 자네한테 술을 한 잔 대접하고 싶으니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지 않겠는가? 유방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는다. 노인장께서는 무슨 이유로 저에게 술을 주시겠다는 것이옵니까? 이 사람아, 늙은이가 술을 한 잔 대접하겠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가? 이게 알겠습니다. 저도 워낙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놈이라 술을 주시겠다면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노관상과 여문은 유방을 데리고 집에 와 술잔을 나누는데 유방의 얼굴은 볼수록 제왕지상이 분명하였다. 이에 여문은 내심 굳게 결심한 바 있어서 안방으로 들어와 마누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마누라, 지금 사랑방에 젊은 손님이 한 사람 와 있는데 우리 집 큰딸아이 아들 그 청년과 결혼시키기로 하겠어. 마누라는 너무도 뜻밖의 말에 기절초풍을 할 듯 놀란다. 영감님은 정신이 도셨나 보구려. 아니 그 아이는 현령에게 주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지 않소.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결혼을 시키겠단 말씀이요? 아이고, 그런 약속 따위 파기해버리면 그만 아닌가?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 마누라는 나만 믿고 있어요. 그래도 마누라는 화를 벌컥 내며 극성스럽게 반대하고 나온다. 아유,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안 돼요. 현령을 사위로 맡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걸 마다고 하세요. 마누라가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현령이라면 한고을의 사또가 아니던가. 사또를 사위로 맞이하면 장인 장모도 호강을 하게 될 뻔한 일인데, 그러나 여문 노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또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이고, 여보 마누라, 당신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집 큰딸아이는 보통 얘기가 아니오.
황후의 기상을 타고난 그 아이를 어째서 혈령 따위에게 주어버리자는 것이오? 영감님은 그 아이가 황후가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하시오? 환상학으로 보아서 그 아이는 틀림없이 황후가 될 기상이란 말이야. 영감님의 관상 따위를 누가 믿어요? 등잔 밑은 어두운 법이라던가 늙은 마누라는 영가님의 관상 실력을 애당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여문 노인은 어처구니가 없어 너털 웃음을 웃으며 말한다. 당신이 나의 의견에 끝까지 반대할 생각이라면 그 아이를 이 자리에 불러다 놓고 본인도로 결정하게 합시다. 아이고 마음대로 하시구려. 물어보나 마나 그 애는 현령한테 시집 가겠느라고 대답할 거예요 분명. 두 내외는 딸을 그 자리에 불러서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뒤 이렇게 물어보았다. 자, 너는 현령한테 시집갈 테냐? 그렇지 않으면 장차 제왕이 될지도 모르는 유방이라는 청년한테 시집을 갈 테냐? 처녀아는 워낙 기상이 웅장한 성품인지라 깊이 생각도 해보지 않고 즉석에서 이렇게 대답한다. 현령은 싫어요. 유방이라는 청년한테 시집가게 해주세요. 늙은 어머니는 너무도 기가 차서 호통을 친다. 네가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어째서 현령을 마다하고 천하의 남봉꾼에게 시집을 가겠다는 거야? 어? 어머니, 제 일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사내 대장부가 남봉을 부릴 줄 모른다면 그런 사내를 무엇에 쓰겠어요? 자고로 영웅이 호색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유방이라는 청년이 아버님 말씀대로 장차 제왕이 될지 어떨지 그것은 두고 봐야 할 일이 하겠지만 젊은 그에게는 그런대로 미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현령이라는 그 사람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버린 과거의 사람이거든요. 아버지 여모는 딸의 명쾌한 대답을 듣고 크게 감탄하였다. 과연 너는 황후의 제목이 분명하다. 네 뜻을 알았으니 이제는 예비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Ajay Sajay represents